당신 자식이 결혼했다고요? 이제는 말 한마디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관계를 끊고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오해를 낳습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내가 키운 자식인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이제 자식은 독립된 인격이고 별개의 가정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피를 나눈 사이라도 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됩니다. 특히 기혼 자녀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 섭섭함, 걱정이 담긴 말일지라도 그 말 한마디로 자식은 돌아서고 멀어지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당신 노년의 외로움과 고립이 시작되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말, 이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몰라도 자식은 당신의 말 한마디로 평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따뜻한 한 끼, 정다운 안부 전화 하나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혼 자녀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첫 번째는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바쳤다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이 얼어붙게 만들고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사랑의 흔적을 원망으로 바꿔놓습니다. 처음엔 그저 서운한 감정에서 튀어나온 말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얼마나 애썼는지 그 시간들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고 부담감을 안기며 결국 도망치게 만듭니다. 결혼한 자식은 이미 자신의 가정을 꾸린 어른입니다. 그들의 삶에 당신의 희생을 청구서처럼 들이밀면 감동이 아니라 피로만 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심지어 이 말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자식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감정적 폭탄처럼 느끼게 됩니다. 놀러 오라면 바쁘다 하고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마음이 멀어지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늦습니다. 내가 너 키운다고 인생 다 바쳤다는 그 말은 결국 그러니 너는 내 인생 책임져라는 무언의 명령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기억으로 남아야지 의무로 남으면 고통이 됩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그럼 나는 평생 갚아야? 결혼해서도 자유가 없어? 이 말은 특히 사위나 며느리 앞에서 하면 최악입니다. 그 말은 당신 자식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는 배우자에게도 그대로 박힙니다. 저 사람은 자기 엄마의 평생을 갉아먹은 죄인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의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고 당신 자신도 미움의 대상으로 남게 됩니다. 경상남도 김해에 사는 이영자 씨는 큰딸에게 유난히 애착이 많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딸이었기에 온 삶을 그 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까지 손수식당에서 일해 충당했고 딸이 결혼할 때는 가진 돈을 털어 전셋집 보증금까지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결혼하고 나니 이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오던 전화도 점점 뜸해졌고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운함이 쌓이던 어느 날 딸 부부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저녁상 앞에 둘러앉은 자리에서 이 씨는 무심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버렸다. 친구도 여행도 돈도 없이 그땐 내가 다였어. 순간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위도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전보다 더더욱 연락이 뜸해졌고 이 씨는 며느리 흉을 보는 친구들처럼 딸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애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돈으로 내 노후나 준비할 걸. 하지만 진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고 전화라도 한 번 더 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1년쯤 지나고 나서야 딸이 조심스레 털어놨습니다. 엄마, 내가 나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그 말할 때마다 너무 무거워. 내가 엄마 인생 망친 사람처럼 느껴져. 그냥 내 인생도 힘들어서 그래. 근데 엄마 말 들으면 죄인이 된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순간 이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결국 자식에게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랑은 기억으로 남을 때 따뜻하지만 의무로 남으면 무겁고 버겁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라 지켜봐줄 타이밍입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라는 말은
굳이 입 밖에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조용히 미소 지어주는 그 얼굴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혼 자녀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두 번째는 그렇게 커서 지금 뭐가 됐냐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자식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부숴버리고 지금껏 쌓아온 관계의 벽을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이 말은 칼날입니다. 부모 입장에선 한숨 섞인 푸념이고 못내 아쉬운 감정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평생을 부정당하는 심정이 됩니다. 내가 해온 모든 선택이 엄마 아빠 눈엔 다 실패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기혼 자녀에게 이 말을 하면 그 부부관계 전체를 부정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취업, 결혼, 진로, 이사까지 그들의 삶의 궤적 전부를 싸잡아 실패로 만들어버리는 폭탄이 됩니다. 자식의 내면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왜 살아왔는지 그 누구보다 부모만큼은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결국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마음의 문도 닫혀버립니다.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끼는 자식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합니다. 아예 연락을 끊거나 체념하고 얼굴 없는 관계만 유지합니다. 형식적인 인사, 건조한 말투, 반복되는 바빠서요라는 대답. 그 모든 시작은 바로 그렇게 커서 뭐가 됐냐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김동규 씨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평생 남 밑에서 일하기보다 작지만 내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40대 초반에 과감히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는 가족 모두가 응원했습니다. 아내는 작은 카페를 함께 꾸려보자며 기꺼이 동참했고 두 아이도 아빠 멋지다며 박수 쳐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장사가 쉽지 않았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가게는 1년 만에 적자에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는 빠듯했고 부부는 번갈아 알바까지 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김씨 어머니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 부부가 명절을 맞아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갈비찜과 나물이 정갈이 차려졌고 손주들은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방 안에서 휴대폰으로 뭔가 통화를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걸 본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 공부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알지. 남들 다 안정적인 자리 잡고 잘 사는데 너는 그렇게 커서 뭐가 됐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김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씨는 명절에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나중엔 메시지만 단답으로 왔습니다. 심지어 손주 생일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작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형, 요즘 엄마 생각하면 심장이 철렁한데요. 자기가 그렇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아직도 밤마다 잠을 설친대요. 그제야 어머니는 그 말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걱정에 섞인 말 한마디였지만 아들의 삶 전체를 부정한 말이 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 후 어머니는 손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동규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뭘 하든 어떻게 살든 엄마한테는 그게 최고다. 내가 너한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아니라 걱정이었단다. 하지만 그 말이 널 다치게 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편지를 받고 한참을 울었다는 김 씨는 다음 명절 다시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진 않았지만 그날 식탁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리고 또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기혼 자녀에게는 그들이 선택한 삶을 존중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삶의 모양이 달라도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커서 지금 뭐가 됐냐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어깨를 다시 펴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기혼 자녀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세 번째는 내가 그 사람 반대하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부모와 자식의 마지막 신뢰마저 깨뜨립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그 배우자를 향한 부정의 말은 칼로 가정의 중심을 찌르는 짓입니다. 과거에 반대했다는 걸 굳이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은 결국 지금 내가 불행한 건 내 말 안 들은 탓이라는 책임 전가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반대했잖아라는 복수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었든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고 함께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의 반대를 들추면 자식은 두 가지 감정에 휘말립니다.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부모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 순간 자식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내 편은 도대체 누구야? 라는 고통 속에서 결국 멀어지는 건 부모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정미영 씨는 아들이 결혼 전 직장 후배였던 여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자리에서부터 미영 씨는 반감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지? 아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는데 어디가 마음에 안 차? 결국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너 좀 더 생각해봐라. 그 사람 너무 무뚝뚝하고 엄마 눈엔 별로다. 하지만 아들은 기어이 결혼을 강행했고 미영 씨는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미영 씨는 표면적으로는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이 양육 문제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요즘 애 키우는 문제로 집에서 많이 다퉈. 서로 말도 잘 안 통해. 그 순간 미영 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랬니? 내가 그 사람 반대하지 않았냐? 결국 엄마 말대로 되잖아. 그 성격으론 너 평생 고생할 줄 알았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엄마가 그 사람 싫어하는 거 내가 몰라서 못 사는 줄 아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들은 아예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시댁에 오지 않았고 손주는 얼굴조차 보이질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오지 않았고 생일에도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미영 씨는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며느리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형님이 결혼할 때 어머님 반대 심했잖아요. 그거 며느리가 지금도 상처로 갖고 있대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 눈엔 평생 틀린 사람일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은 미영 씨는 집에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자신은 며느리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기에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결국 아들과 며느리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후 미영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틀렸어. 그땐 그냥 엄마 눈에만 안 찬 거였지 너한테 소중한 사람이란 걸 몰랐어. 지금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잘 살아가는 것도 알아. 그 사람 엄마한텐 정말 고마운 며느리야. 그 전화 이후 아들은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가 그 말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말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특히 결혼 상대를 부정하는 말은 자식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기혼 자녀에게는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반대하지 않았냐는 말 대신 지금 너희가 함께 버텨주는 모습이 참 대견하다고 말해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가정을 지켜주고 당신의 노년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혼 자녀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네 번째는 그렇게 키워서 애가 뭐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모의 눈엔 충고처럼 들릴지 몰라도 자식에게는 전면전 선포로 들리는 말입니다. 손주는 예쁩니다. 하지만 그 손주를 키우는 사람은 더 이상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고 험담하고 정답을 내려주는 순간, 그 순간부터 당신은 할머니가 아니라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꼰대가 됩니다. 특히 이런 말은 치명적입니다. 애한테 그렇게 야단치면 정 떨어져. 스마트폰 그만 보여줘야지 벌써부터 눈 나빠진다. 옛날엔 다 밖에서 뛰어놀았지 저건 사람 망쳐. 말은 다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결국 우리 키우는 방식은 틀렸단 얘기지 엄마는 늘 지적만 해.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의 문은 닫힙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말이 배우자 귀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그걸 비난으로 기억합니다. 애를 그따위로 키운다고 들었어요. 그날 이후 당신의 전화는 더 이상 반갑지 않고 방문은 환영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잔소리의 사전 예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김정숙 씨는 손주가 태어났을 때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출산 후 얼마 안 돼서 아들이 집으로 아내와 아이를 데려왔고 정숙 씨는 기꺼이 산후조리를 도와주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건 돌이 지나면서였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육아서적을 기반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정숙 씨는 그런 방식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밥을 저렇게 물처럼 먹여서 되겠어? 말도 못하는 애한테 책을 몇 권씩 읽히니? 그러다 결국 손주가 밥을 먹다가 칭얼거리자 정숙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얘는 하도 말만 듣고 자라서 정서가 메말라가는 것 같아. 그렇게 키워서 뭐가 되겠니?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조용히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부탁인데 교육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집에 잘 오지 않았고 손주 얼굴 보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정숙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나? 저렇게 키워서 애가 건강하게 자라겠냐고. 그러다 어느 날 정숙 씨는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비슷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숙아, 우리 나이에 애 키우는 방식은 바뀐 지 오래야. 우리는 그저 옆에서 웃어주고 예뻐해주고 도와주면 되는 거지 평가하면 안 돼. 자식들도 자존심이 있고 나름대로 공부한 게 있어. 우린 조용히 믿어주는 게 효도야.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 정숙 씨는 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자신을 존중하던 그 따뜻한 눈빛이 그날 이후 서운함으로 닫혀버린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정숙 씨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그날 괜한 말을 한 것 같다. 니네가 얼마나 고민하며 키우는지도 알고 있어. 엄마는 그저 예뻐서 그런 거였어. 앞으론 내가 정한 방식 믿고 난 그저 손주 예뻐하기만 할게. 그 다음 주 며느리가 오랜만에 손주와 함께 집을 찾았습니다. 손주는 정숙 씨 품에 안겨 웃었고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 감사합니다. 저도 부족하단 거 알아요. 그래도 믿어주셔서 더 힘이 나요. 기혼자녀에게는 그렇게 키워서 뭐가 되겠냐는 말보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어. 참 멋지다는 격려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손주는 사랑받는 존재이지 평가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여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진짜 존경받는 부모로 남게 만들어줍니다. 기혼자녀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는 니네 중 누구한테 상속할지 고민 중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불씨 하나를 떨어뜨리는 말이며 자식들 사이를 질투와 탐욕으로 얼룩지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독약입니다. 부모는 단순히 나는 공평하게 해줄 생각이야. 그래도 너희 중 한 명은 좀 더 챙겨야 하지 않겠니? 같은 말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들 귀엔 이렇게 들립니다. 이 집안은 이제 유산 전쟁터구나. 내가 잘 보여야 뭘 하나 더 받겠구나. 그 순간부터 자식은 사랑을 얻기 위해 행동하지 않고 몫을 챙기기 위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형제 자매 사이엔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부모의 한마디, 손길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민감해집니다. 엄마는 요즘 왜 언니 집에만 자주 가시지? 전화는 왜 형한테만 먼저 하시지? 그 순간부터 가족은 피부치가 아니라 경쟁자가 됩니다. 이 말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부터 자식들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씨앗을 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시간이 갈수록 자랍니다. 부모가 살아있어도 자식들의 머릿속엔 이미 재산을 놓고 미리 나누는 계산이 굴러갑니다. 그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그 생각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는 박명자 씨는 3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운영한 한식당을 팔고 노후를 위해 전셋집 하나와 예금 1억 원을 남겼습니다. 자식은 딸 둘, 아들 하나. 명자 씨는 가끔 이 말을 꺼내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장남이니까 아빠가 돌아가시면 집은 아들한테 줄까 해. 딸들도 뭐 잘 살잖아. 대신 내가 죽기 전에 다 정리해두고 싶긴 해. 이 말을 들은 첫째 딸은 겉으론 엄마, 우리는 안 바래요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딸은 동생에게 연락을 줄였고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말았습니다. 둘째 딸은 조용히 있었지만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장남이니까. 그 말에 나는 서열이 밀렸구나.
나는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구나라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집은 내 몫이고 엄마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던 어느 날 명자 씨가 쓰러졌습니다. 병원비가 들기 시작했고 간병도 필요해졌습니다. 세 자식 모두 모였지만 대화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동생 줄 거면서 왜 우리가 병간호까지 해야 하죠? 그럼 차라리 유언장부터 쓰세요. 깔끔하게. 엄마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우리 이렇게 안 싸웠어요. 명자 씨는 병실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돈 앞에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단지 미리 정리를 해두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가족을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결국 명자 씨는 자식들을 따로 불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사랑은 순서가 없는데 난 괜히 재산 이야기로 순서를 만든 것 같구나. 돈보다 중요한 건 너희 사이의 정이었는데 내가 그걸 망친 것 같아. 그리고 그녀는 변호사를 불러 전 재산을 자식이 아닌 장애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식들은 놀랐고 동시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유산은 집도 돈도 아닌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기혼 자녀에게는 누구한테 상속할지 고민이다는 말보다 너희가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이 내가 남긴 최고의 유산이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재산은 나눌수록 줄어들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말 한마디가 유산보다 더 큰 가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의 이름을 아름답게 기억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그때 그 일 아직도 기억나지? 우리 나이엔 누가 먼저라도 연락해야 하지 않겠어? 이런 말 들으면 반가우시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연락 한 통으로 당신 노년의 평온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겉으론 안부지만 속은 요구이고 부담이며 심지어는 계산입니다. 젊을 땐 인맥이 재산이었지만 늙어선 인연이 짐이 되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특히 당신이 먼저 연락하면 잊고 지내던 문제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오늘은 노년에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5가지 사람을 주제로 평온한 노년을 지키기 위한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령대와 사는 지역을 댓글에 남기시고 영상에 대한 어떤 의견도 좋으니 같이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사람은 옛 연애 감정을 다시 꺼내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불쑥 안부를 물으며 연락하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땐 참 좋았지. 그때 그 카페 아직도 있더라는 말에 옛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하고 혼자라는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 따뜻함 뒤에 숨어 있는 건 결국 돈입니다. 그들은 옛 감정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채 돈이라는 속마음을 꺼냅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공략하는 방식은 놀랄 만큼 익숙하고 교묘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옛사람이 꺼내는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금전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시작되자마자 다급한 사정을 말하며 돈을 빌리려 하거나 혹은 함께 투자하자는 말을 꺼냅니다. 내가 작은 찻집을 열려 하는데 너만 믿고 부탁할게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돈을 끌어내기 위한 장치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년기에 생긴 금전 손실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30대, 40대와는 다릅니다. 그 나이엔 다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지만 지금은 자산을 지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을 잃는 순간 그건 곧 병원비를 잃는 것이고 요양시설 입소 기회를 날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돈이 얽히면 관계는 반드시 망가지며 감정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는 쪽은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해지며 연락을 끊습니다. 남는 건 배신감과 자책뿐입니다. 광주에 사는 76세 정선희 씨는 혼자 사는 노후를 보내던 중 52년 전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남자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땐 내가 내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았던 것 같아.
요즘 내 생각이 많이 나더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반가웠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통화했고 가끔 커피도 마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는 사람과 사업을 하나 해보려 하는데 내가 딱 500만 원만 투자해주면 매달 수익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계약서도 다 있고 절대 손해 안 보게 할게. 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날 좋아했었고 지금도 나한텐 잘하니까 하는 생각에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가게 인테리어 사진도 보내고 직원 사진도 보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2달 후 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카톡은 읽지 않고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외로움과 함께 밀려온 자책감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였던 거죠. 추억이라는 이름에 속아서 돈을 내줬어요. 그냥 그 사람은 추억으로만 남겼어야 했어요. 노년은 감정보다 현실이 우선입니다. 추억은 아름다우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누군가가 옛 감정을 꺼내며 다가온다면 그 순간부터 경계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위장한 돈 거래는 결국 신뢰도 무너뜨리고 당신의 인생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노년의 지갑은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단지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인생마저 흔들립니다. 옛 감정은 연락이 아닌 기억으로 간직할 때 비로소 안전합니다. 누군가 추억을 꺼내며 돈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침입입니다. 그 순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당신의 남은 삶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2번째 사람은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전화를 했든 어떤 고민을 털어놓았든 결국 대화는 늘 그 사람 이야기로 끝납니다. 손주의 대학 합격부터 딸이 외국에서 뭘 샀다는 얘기, 자식이 차를 바꿨다는 자랑에 듣는 사람은 마치 관종처럼 옆에 앉아 박수나 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비교의 덫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식은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식이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느니 손주가 미국 명문대를 갔다느니 떠들어대면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자괴감이 생깁니다. 2번째 이유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도리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나이에도 아직 집도 없어요? 자식들한테 용돈은 좀 받아요? 라는 식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집니다. 3번째 이유는 노년에 중요한 건 자존감과 평정인데 이런 사람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 스스로를 깎아먹게 됩니다. 당신 삶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4세 윤순덕 씨는 얼마 전까지 고등학교 친구와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둘은 50년직이었고 과거엔 늘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딸이 대기업에 입사하고 사위가 의사가 된 뒤부터는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딸은 요즘 골프 배우느라 바쁘고 사위가 외제차를 뽑았다더라는 식의 이야기를 매번 반복했습니다. 윤 씨가 요즘 좀 허리도 아프고 병원비가 부담된다고 말해도 돌아오는 답은 아이고 난 딸이 병원까지 다 데려다 주니까 그런 걱정 안 해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질투하는 자신의 마음이 부끄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모임에서 윤 씨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는 아직도 아파트 대출 갚고 있대. 나는 벌써 집도 딸 명의로 넘겼다니까. 그래야 자식이 효도하더라. 사람들은 웃었지만 윤 씨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이 나이에도 아직 누구한테 기죽고 부러워하고 자책하고 내가 왜 그 전화를 받았을까 후회됐어요. 그 후로 윤 씨는 그 친구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모임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기분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내 삶은 변한 게 없는데 자꾸 내 삶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연락 안 받으니까 내 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윤 씨는 지금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손주는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자식은 번듯하지 않아도 꾸준히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깎아먹는 사람과는 절대 먼저 연락 안 해요. 내 마음이 평온해야 내 노년도 평온하거든요.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평정심입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그 평정을 깨뜨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면 그 사람은 연락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에만 취해 있는 사람은 당신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는 칭찬이 아니라 공격이고 관심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이제는 당신 삶을 스스로 존중하고 그 가치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순간 당신 인생은 비교의 구덩이로 굴러떨어집니다. 그 구덩이는 깊고 빠져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연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 삶 자체가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노년에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사람은 늘 아는 척하며 정보를 흘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강의를 합니다. 요즘 부동산은 무조건 지방으로 가야 돼. 내가 아는 사모펀드 하나가 대박이 났다더라. 요즘 비트코인이 다시 뜬다던데. 아직 몰라? 자기는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듣는 사람에게는 묘한 압박을 줍니다. 심지어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너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다라며 은밀한 듯 유혹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정보는 누구나 아는 인터넷 카더라 수준이거나 본인도 정확히 모르는 내용을 떠드는 것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은 정보를 주려는 게 아니라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은 자신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싶을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정보에 기대어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면 당신만 책임을 떠안는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나는 그냥 들은 이야기야. 나는 괜찮았는데 너는 왜 그랬지? 라며 발뺌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노년의 돈은 위험 감수 자금이 아니라 생존 자금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잃으면 끝입니다. 다시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전북 익산시에 사는 75세 이 남자 씨는 평생을 전략하며 살아온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손주 학비에 조금 보태고 병원비라도 여유있게 쓰자며 모아놓은 돈이 약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향 친구인 박모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이번에 진짜 확실한 정보 하나 있는데 내가 형님이라 말해주는 거야. 경남 쪽에 물류창고 개발이 들어가는데 지금 소액 투자자 모집 중이야. 1,000만 원만 넣어봐. 6개월이면 원금의 30% 붙어서 나와. 이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내가 이미 2천만 원 넣었어. 사위가 대기업 물류팀인데 거기서 흘러나온 정보야. 진짜니까 믿어봐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박 씨는 항상 아는 척이 심했고 정치든 경제든 뭐든 다 꿰뚫고 있다는 듯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는 결국 친구의 말에 기대어 1,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약서는 있었지만 너무 간단했고 수익 보장은 말로만 설명됐습니다. 6개월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 씨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지만 사기 피해자만 수십 명이었고 박 씨는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박 씨는 자기 돈은 넣지 않고 이 씨 같은 사람들한테만 투자를 유도해 수수료를 챙긴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허탈감에 몇 달을 앓았습니다. 그 인간은 원래 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말에 흔들린 내가 더 밉더라고요. 조용히 살던 내가 왜 그 말을 믿었을까요? 그 후 이 씨는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닫고 귀도 막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거고 남의 정보는 결국 남의 인생일 뿐이에요. 절대 먼저 연락 안 합니다. 나를 흔드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끝났어요. 노년엔 불확실한 정보보다 확실한 평온이 더 소중합니다. 말 많은 정보꾼은 당신 돈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순간 인생 마지막 자산까지 흔들립니다. 투자 정보를 흘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노년의 생존 전략입니다.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당신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노년에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사람은 노년에 재혼하자며 은근히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따뜻한 말 한마디, 잔잔한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요즘 누가 밥 챙겨줘요? 이런 말이 꼭 연민처럼 들리지만 실은 철저히 계산된 유혹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아니라 생활의 편의, 경제적 이익 혹은 돌봄, 노동을 기대하며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이 그리운 노년기에 그 따뜻함에 마음이 녹고 다시 누군가와 함께라는 환상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냉정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노년의 재혼은 동반자가 아니라 책임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병원비, 생계, 자식 문제를 떠넘기고 다른 한쪽은 그걸 사랑이니까 참고 감당합니다. 결국 일방적인 희생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대가 당신의 자산을 보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급 여부, 집명의, 월 수입. 이런 정보를 자연스럽게 캐묻는 사람은 진심이 아니라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재혼 뒤에 오는 충돌은 이혼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자식 간 갈등, 재산 분쟁, 병수발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혼자보다 더 외로운 노후가 찾아옵니다. 충남 논산시에 사는 78세 정영숙 씨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 모임에서 70대 중반의 한 남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남성은 다정했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혼자 밥 차려 먹기 힘드시죠? 저도 혼자 살아 외로워요라는 말에 정 씨는 처음엔 거리를 두었지만 어느새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서로 외롭지 않게 같이 살아보면 좋지 않겠어요? 정 씨는 망설였지만 혼자 사는 외로움과 그가 보여준 배려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 남성은 당장 혼인신고는 말고 그냥 살림만 같이 하자고 했고 정 씨는 결국 자기 아파트에 남성을 들였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남성은 정 씨 연금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하고 자식에게 전화하면 아직도 엄마를 혼자 두냐는 식으로 비난했고 자주 외출하며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며칠 동안 병문 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성은 입만 열면 나는 혼자 있을 때가 더 자유로웠다는 말을 했고 정 씨에게는 집안일을 맡기고 외출을 즐겼습니다. 결국 정 씨는 아파트에서 그 남성을 내보냈고 그 과정에서도 말다툼과 물리적 충돌까지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자식들 앞에서 스스로 한 선택을 인정받지 못한 채 자책과 후회를 삼켜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인 내가 제일 원망스러웠어요.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노년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계약이 되기 쉽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다정한 말을 하고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한다면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마음이 아니라 안정이고 그 안정은 종종 당신의 노동과 재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또 다른 짐을 짊어지게 된다면 그건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조용히 무너지는 길입니다. 노년은 누구와 함께보다 어떻게 혼자가 더 중요해지는 시간입니다. 재혼을 제안하며 접근하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순간 당신 삶의 중심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관계는 설레야 하고 편안해야 하며 당신을 지켜주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당신을 보호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내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짜 존엄입니다. 노년에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 사람은 퇴직했는데도 아직도 직장 부하처럼 나를 대하는 사람입니다. 명함은 내려놨는데 태도는 여전히 상사입니다. 얼굴만 보면 반가워야 하는데 만나면 기가 먼저 죽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나?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뭐라고 했어? 그 나이 먹고도 그 수준이야?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며 대화는 늘 훈계와 평가로 시작되고 끝납니다. 당신이 인생의 동료로 대하고 싶은데 상대는 여전히 직급으로 군림하려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은 인간관계가 아닌 직장 질서 안에서 사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도 사람을 아래 사람, 내가 가르쳤던 애로 규정짓고 일상마저 지시하려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현재를 무시하고 과거의 위계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계속해서 깎여나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런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당신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스스로를 무능하고 뒤처진 사람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4세 김영래 씨는 20년 전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팀장 출신 이모 씨와 다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절 같은 고생을 한 사이니 반갑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옛 추억을 나누며 웃었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불편함이 쌓였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자신을 팀장님으로 포장했고 김 씨에게는 야, 너는 항상 일처리가 느렸지. 성격이 답답했어라며 과거 평가를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렸습니다. 김 씨가 요즘에는 손주 돌보면서 글 쓰는 재미에 산다고 말하자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글을 쓴다고? 그게 사람들한테 통하겠냐? 넌 그쪽 머리는 좀 부족했잖아. 김 씨는 한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자리를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난 그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날 아직도 부하로 보는구나. 이후에도 이 씨는 단톡방에선 항상 다들 뭐 하고 사냐? 너무 편하게 늙는 거 아냐? 는 식으로 말을 올렸고 김 씨가 뭔가 할 때마다 그건 내가 예전부터 시키려던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모임 날짜를 정할 때도 김 씨에게 그날 되게 해라고 지시하듯 말하는 바람에 모임을 취소한 적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김 씨가 동네 문화센터에서 자서전 쓰기 강좌를 시작했다는 말을 했을 때였습니다. 이 씨는 말했습니다. 넌 아직도 남한테 뭘 배우냐? 내가 알려줄게. 나한텐 배운 게 더 많아. 그 말에 김 씨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형, 제발 좀 과거에서 벗어나요. 난 이제 누구의 부하도 아닙니다. 나도 나름대로 인생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김 씨는 이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늙어서도 누군가 아래에 있어야 편한 사람과는 이제 끝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고 누구의 평가도 지시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는 손주와 글쓰기 수업을 함께하며 자기만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년은 과거의 계급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당신을 여전히 부하처럼 대하는 사람은 추억이 아니라 상처만 남깁니다. 이제는 수직이 아닌 수평의 관계가 필요할 때입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 위계로만 이어지는 만남은 독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또다시 과거의 위계 속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의 밑도 위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당당히 서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경험담과 의견을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거울을 보세요. 거울 속 얼굴에 진짜 행복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피로가 가득한가요? 70세의 어떤 분들은 혼자 살면서도 누구보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자식도 있고 돈도 많은데 매일 불안해하고 외로운 분들도 있죠. 누가 더 행복할까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5가지만 준비하면 자식 눈치 안 보고 돈 걱정 안 하고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99%의 사람들이 이 진실을 모르고 있어요. 특히 3번째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평생 반대로 살아왔거든요. 마지막 5번째는 이것 없이는 앞에 4가지가 모두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주변 분들께 공유도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생활비 최소 10년치 현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0년치 현금이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노후를 보장하는 비결이에요. 먼저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혼자 살면서 한 달에 드는 최소 생활비가 얼마나 될까요? 집세, 식비, 병원비, 통신비, 교통비를 모두 합치면 보통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필요해요. 여유롭게 150만 원으로 계산해 보죠.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하면 1년에 1,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10년치는 1억 8천만 원이에요. 1억 8천만 원이라니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모아요?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생각보다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에요. 왜 10년치가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진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예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경제적 독립이 주는 진짜 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강 문제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언제 어떤 병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관리에도 돈을 아끼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행도 가고 싶을 때 가고 취미생활도 마음껏 하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어요. 돈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셔야 해요. 불필요한 보험료, 쓰지 않는 구독료, 비싼 외식비를 과감히 정리하세요. 만약 연금이나 월급으로 월 200만 원을 받고 계신다면 150만 원으로 살고 50만 원을 저축하세요. 그러면 30년이면 1억 8천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30년이나 걸려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 후에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 여전히 돈 걱정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더 빨리 모으려면 부동산 임대 수입이나 주식 배당금 같은 추가 수입을 만드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수입이 늘어도 생활비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껴 살면 재미없지 않나요? 라고 물어봐요. 하지만 진짜 재미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에 시작돼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한 노후 생활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매일 하는 돈 걱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병원비 걱정, 생활비 걱정, 자식들한테 폐 끼치는 걱정. 이 모든 것들을 10년치 현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0년치 현금만으로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거든요. 진짜 혼자서도 최고의 삶을 살려면 나머지 4가지도 준비해야 해요. 특히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할 테니까 꼭 보세요. 두 번째는 나 먼저 챙기는 건전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라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죠? 젊을 때는 부모님을 위해, 결혼해서는 배우자와 자식을 위해, 직장에서는 회사를 위해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는 누가 살고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전한 이기심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쁜 이기심이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필요를 먼저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거든요. 비행기를 타보셨죠? 비상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안내방송이 나오나요?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에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안전해야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오셨어요. 자식이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 적금을 깨서 주고, 며느리가 뭔가 사달라고 하면 본인 용돈을 아껴서 사주고, 손자 손녀 용돈 달라고 하면 본인 병원비를 아껴서 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자식들은 부모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고, 여러분은 정작 본인을 위한 시간과 돈은 하나도 없게 됐어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건전한 이기심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아픈데도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좋은 음식 먹고 싶으면 드시고 운동하고 싶으면 하세요. 건강한 부모가 자식에게도 도움이 돼요. 둘째,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쓰지 마세요. 자식이 손자 봐달라고 해도 내가 피곤하면 오늘은 안 된다고 말하세요. 친구들이 모임에 나오라고 해도 내가 집에서 쉬고 싶으면 거절하세요. 셋째, 내 돈을 먼저 챙기세요. 자식이 돈 달라고 해도 내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없다고 하세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지금 내 돈부터 챙겨야 해요.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도 이해하게 돼요. 오히려 독립적이고 당당한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되거든요. 건전한 이기심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늙어서 아프고 외롭고 가난해져도 누구 하나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반대로 건전한 이기심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부담 없이 대할 수 있어요. 서로 의존하지 않으니까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남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어서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건전한 이기심을 가져야 해요. 죄책감 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이니까 이제는 본인을 위해 사셔도 돼요. 아니, 사셔야 해요. 그래야 진짜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건전한 이기심만으로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그 해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세 번째는 자식에게 미련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식한테 미련을 두지 말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아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편해질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전화 안 받으면 밤새 잠 못 이루고 명절에 안 오면 서운해서 며칠을 속상해하고 자식 집에 놀러 갔는데 차갑게 대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게 자식에게 미련을 두는 거예요.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선택과 삶을 인정하고 내 감정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식이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거죠. 왜 이런 태도가 필요할까요? 현실을 한번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바빠요. 직장 일도 힘들고 자기 가정도 챙겨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부모님까지 챙기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실수를 하세요. 자식이 자주 안 온다고 서운해하고 용돈 안 준다고 섭섭해하고 관심 안 가져준다고 원망해요.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도 독립된 어른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30살, 40살이 넘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 어른이에요. 어른에게는 어른의 선택권이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요. 둘째, 기대를 낮추세요. 자식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져요. 대신 자식이 건강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모두 덤이에요. 셋째, 자식의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누구랑 결혼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디에 살든 자식 마음이에요. 내가 키워놨는 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키워준 건 부모의 의무였고 이제 그 의무는 끝났어요. 넷째, 연락 안 와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바쁘니까 연락 못하는 거예요. 연락 오면 반갑게 받고 안 와도 잘 살고 있겠지 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이 서운해한다고 자식이 더 연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해요. 다섯째, 자식 앞에서 외롭다는 표현하지 마세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이런 말 들으면 자식들이 어떤 기분일까요? 죄책감만 들어요. 죄책감으로 오는 관심은 진짜 관심이 아니에요. 그럼 자식과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궁금하실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자식을 친구처럼 대하세요.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라 어른과 어른의 관계로 지내는 거예요.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 독립적이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관계 말이에요.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오래 있으라고 붙잡지 마세요. 돈 달라고 하면 여유 있을 때만 주고 없으면 솔직히 없다고 하세요. 자식 문제로 고민 상담 받아도 조언만 해주고 직접 개입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자식들이 오히려 더 편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부담이 없거든요. 엄마가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뭐 해달라고 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으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자식이 연락 안 와도 괜찮고 명절에 안 와도 괜찮고 용돈 안 줘도 괜찮아요. 내 행복이 자식에게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산다고 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여러분도 독립된 인격체예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누가 누구를 위해 살 필요는 없어요.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는 태도를 가지면 진짜 자유로운 노후가 시작돼요. 자식 눈치 안 보고 자식 기분 안 봐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혼자 살기의 진짜 매력이에요. 하지만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네 번째,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 그 비밀을 공개할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완벽주의 버리고 적당주의입니다. 적당주의라니 그럼 대충 사는 건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만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적당주의가 진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지 깨달으실 거예요. 혹시 이런 분이신가요? 집안이 조금만 더러워도 견딜 수 없어서 매일 청소하고 음식 만들 때도 완벽하게 맛있게 해야 직성이 풀리고 옷차림도 항상 단정해야 하고 남들이 보기에 흠잡을 데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완벽주의에 빠져 계신 거예요. 완벽주의가 왜 문제일까요? 첫째, 너무 피곤해져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하루 종일 일만 하게 돼요. 쉴 틈이 없어요. 둘째,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완벽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셋째, 남을 힘들게 해요. 가족들도 여러분의 완벽주의 때문에 숨이 막혀요. 젊을 때는 그래도 체력이 있어서 완벽주의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져요.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몸도 여기저기 아파오는데 여전히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몸이 견딜 수 없어요. 적당주의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중요한 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적당히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집 청소를 매일 완벽하게 할 필요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해요. 음식도 매번 정성스럽게 만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해먹어도 영양만 챙기면 돼요. 옷도 깔끔하기만 하면 되지 항상 정장 차려입을 필요 없어요. 적당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80점 원칙을 세우세요. 100점 만점에 80점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80점과 100점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투입하는 에너지는 몇 배나 달라요. 둘째,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 3가지만 정하고 그것만 제대로 하세요. 나머지는 적당히 해도 괜찮아요. 건강, 인간관계, 취미생활 이 3가지만 잘 챙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셋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생각하니까 완벽해야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관심 없어요. 각자 자기 일로 바빠요. 넷째, 실수를 인정하세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이번엔 이렇게 됐네 하고 넘어가세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섯째,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청소는 청소업체에 맡기고 요리는 배달음식 시켜 먹고 빨래는 세탁소에 맡겨도 돼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돈으로 해결하세요. 적당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 그 여유 있는 시간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장점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혈압도 내려가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돼요. 완벽주의로 인한 만성 피로도 사라져요. 인간관계도 좋아져요. 여러분이 여유로우니까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대할 수 있어요. 완벽주의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을 요구하게 되는데 적당주의자는 다른 사람의 실수도 너그럽게 봐줄 수 있어요. 그럼 너무 대충 사는 것 같은데요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당주의는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게 사는 거예요. 에너지를 아껴서 정말 중요한 곳에 쓰는 거거든요. 나이 들수록 체력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소중한 자원을 완벽주의로 낭비할 필요 없어요. 적당히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완벽주의를 버리면 진짜 자유로워져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만족할 줄 아니까 항상 마음이 편해요.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고 자책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속도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적당주의만으로도 완전한 자유는 얻을 수 없어요. 마지막 5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모르면 앞에 4가지를 다 갖춰도 소용없으니까 다음 영상을 꼭 보세요. 마지막 비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5번째는 매일 30분 이상 걷기 습관 만들기입니다. 걷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앞에 4가지를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자 동시에 여러분을 구원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혹시 이런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앞에 앉아서 뉴스 보고 점심 먹고 또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 보고 저녁 먹고 또 TV 보다가 잠자리에 드시나요? 하루 종일 앉아서 누워서만 지내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 걷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건강이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가짐이 좋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병원에만 다니게 되고 약값으로 돈은 다 나가고 고통 때문에 마음도 우울해져요. 둘째, 걷지 않으면 근육이 급속도로 줄어들어. 60세 이후에는 1년의 근육이 1에서 2%씩 사라져요. 걷지 않으면 더 빨리 사라져요.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 오르기 힘들어지고 무거운 것 들기 어려워지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돼요. 셋째, 뇌 건강에도 걷기가 필수예요. 걸으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돼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뇌 기능이 떨어져서 기억력도 나빠지고 판단력도 흐려져요. 넷째, 걷기는 우울증을 예방해줘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돼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 걸으면 햇빛도 받고 새로운 풍경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게 되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걷기 습관을 만들까요? 첫째,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30분을 걸어야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현관문만 나가자 하고 시작하세요. 나가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둘째,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아침 8시, 오후 3시처럼 정확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나가세요. 날씨 핑계, 몸이 좀 아프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일단 나가세요. 셋째, 목적지를 만드세요. 그냥 걷기만 하면 재미없어요. 마트 가기, 은행 가기, 우체국 가기처럼 작은 용무라도 만들어서 걸어가세요. 목적이 있으면 걷기가 훨씬 쉬워져요. 넷째, 걷기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걷기 어려우면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약속이 있으면 나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서로 격려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걸으면 시간이 금방 가요. 다섯째, 만복이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세요.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걷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아요. 30분 걷기가 어렵다면 10분부터 시작하세요. 10분에 익숙해지면 15분, 20분, 30분으로 늘려가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 걸러 한번 1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 걷는 게 훨씬 좋아요. 걸을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첫째,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발이 아프면 걷기 싫어져요. 둘째, 너무 빨리 걷지 마세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해요. 셋째,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쉬었다가 걸으세요. 걷기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한 달만 꾸준히 걸어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6개월 정도 걸으면 더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도 줄어들어.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이 들거든요. 1년 이상 꾸준히 걸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병원 갈 일이 줄어들고 약 먹을 일도 줄어들고 활력이 넘쳐서 다른 것들도 하고 싶어져요. 정말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걷기 습관이 있으면 앞에 4가지도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건강하니까 10년치 생활비도 덜 걱정되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건전한 이기심도 갖기 쉽고 마음이 여유로우니까 자식에게 미련 두지 않기도 쉽고 체력이 있으니까 적당주의로 살아도 충분해요. 반대로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비로 돈은 다 나가고 우울해져서 자식들한테 짜증내고
완벽주의로 스트레스 받고 결국 혼자 사는 게 불가능해져요. 매일 30분 걷기,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혼자 살기의 핵심이에요. 이 5가지를 모두 갖추면 정말 누구보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렸어요. 여러분 혹시 황혼 재혼을 꿈꾸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제가 오늘 공개할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 나면 밤잠을 설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황혼 재혼한 부부 10상 중 8상이 1년 안에 이혼을 고려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늙어서 재혼했을 때 찾아오는 끔찍한 5가지 불행을 적나라하게 폭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하지 않은 분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불행은 재혼 후 급속히 식어가는 애정관계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정말 소름이 돋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면을 벗은 상대방의 충격적인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는 완벽해 보였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지 아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산발이고 입에서는 악취가 나고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물도 안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밤마다 코를 골고 이를 갈며 심지어 잠꼬대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애할 때 보여줬던 그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은 모두 연기였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서로 다른 생활 패턴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 같은 일상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사람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크게 틀고 체조를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밤 12시까지 텔레비전을 보며 과자를 먹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서로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는 남편이 새벽마다 기침하는 소리 때문에 베개로 얼굴을 덮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과거 배우자와의 끝없는 비교 지옥입니다. 이건 정말 잔인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시작이라고 다짐해도 인간은 비교하는 동물입니다. 전 남편은 밥을 이렇게 맛있게 해줬는데, 전 아내는 집안일을 저렇게 깔끔하게 했는데 하는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오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말로 나온다는 겁니다. 새 배우자 앞에서 전 배우자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관계는 끝장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나이 들어 나타나는 끔찍한 신체 변화들입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뇨로 인한 발냄새, 혈압약 부작용으로 인한 무기력함, 관절염으로 인한 끊임없는 신음소리, 심지어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늘어나서 밤마다 잠을 깨우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매일 목격하면서 애정이 식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이유는 돈 때문에 벌어지는 추악한 현실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활비는 누가 내고 병원비는 누가 부담하고 자녀들 용돈은 어떻게 할 건지 매일매일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의심까지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자녀들의 냉랭한 시선과 노골적인 반대입니다. 자녀들은 새 배우자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명절 때마다 전쟁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더 잔인한 건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죽으면 재산은 우리가 받을 거예요 라고 대놓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6가지 충격적인 이유로 인해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연애할 때의 그 달콤했던 순간들은 모두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불행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재혼으로 인한 자녀들과의 관계 파탄,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질 겁니다. 두 번째 불행은 재혼으로 복잡해진 가족 관계도입니다. 이건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 악몽 같은 현실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호칭부터 시작되는 혼란입니다. 상대방의 자녀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시나요? 아들, 딸이라고 부르면 우리 아빠는 따로 있어요. 라고 면박을 당하고 그렇다고 이름을 부르면 예의가 없다며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대방의 손자, 손녀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새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를 완전히 무시하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절 때 인사도 안 받고 선물을 줘도 받지 않는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양쪽 자녀들 간의 치열한 세력 다툼입니다.
이건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친자녀들은 우리가 원래 가족이라며 우선권을 주장하고 상대방 자녀들은 이제 한 가족이니까 평등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명절 때 어디를 먼저 갈지, 제사는 어떻게 지낼지, 심지어 부모님과 누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낼지까지 모든 게 경쟁입니다. 한 할머니는 우리 집이 매일 국정감사장 같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상속 문제로 벌어지는 치사한 계산질입니다. 이건 정말 인간의 추악한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재혼하자마자 양쪽 자녀들이 재산분할 협의서를 들고 나타납니다. 친자녀들은 새엄마, 새아빠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말아달라고 압박하고 상대방 자녀들은 이제 한 가족인데 차별하지 말아달라며 요구합니다. 더 무서운 건 자녀들이 부모 몰래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속 포기 각서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문제는 경조사 때마다 벌어지는 어색하고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중요한 순간에 가족 소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새아버지라고 소개하면 친아버지가 살아있는 자녀들이 불쾌해하고 어머니의 남편이라고 하면 그것도 어색합니다. 더 참혹한 건 사진 촬영 시간입니다. 누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팔짱은 어떻게 낄지 모든 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충격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례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75세에 재혼한 김순례 할머니는 명절 때마다 지옥을 경험합니다. 작년 추석 때 친아들은 새아버지랑 같이 차례 지내기 싫다며 따로 제사를 지내겠다고 했고 새남편이 딸은 이제 한 가족인데 왜 따로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결국 김순례 할머니는 하루에 제사를 3번이나 지내야 했습니다. 이영자 할머니의 사례는 더욱 참혹합니다. 재혼 후 첫 설날에 양쪽 손자 손녀들이 모였는데 세뱃돈을 얼마나 줄지 몰라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친손자에게는 10만 원, 새남편 손자에게는 5만 원을 줬더니 새남편이 차별한다며 크게 화를 냈고 친아들은 왜 남의 자식한테까지 돈을 주냐며 따졌습니다. 결국 이영자 할머니는 울면서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미숙 할머니의 경우는 정말 끔찍합니다. 재혼 6개월 만에 새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새남편이 자녀들이 병원비는 새어머니가 내세요라고 했습니다. 반면 박미숙 할머니의 자녀들은 왜 우리 엄마 돈으로 남의 아버지 병원비를 내냐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박미숙 할머니는 혼자서 모든 병원비를 부담해야 했고 양쪽 자녀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얽힌 가족관계도 때문에 재혼 부부들은 매일매일 스트레스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했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복잡한 조직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세 번째 불행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재산 분할로 인한 끝없는 갈등,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잠을 못 잘 겁니다. 드디어 세 번째 불행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건 정말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한 가족은 이 문제로 법정까지 가서 10년째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세 번째 불행은 재혼 선언 후 벌어진 가족 내 재산 전쟁입니다. 이건 정말 살벌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재혼 선언과 동시에 시작되는 자녀들의 기습 공격입니다. 부모가 재혼한다고 발표하는 순간 자녀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통장 비밀번호가 뭐예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좀 떼어주세요. 유언장은 써놓으셨어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자녀들이 몰래 변호사 상담을 받고 재산 보호 방법을 미리 준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쟁은 부동산을 둘러싼 치열한 소유권 다툼입니다. 집 한 채가 있으면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관리비는 누가 낼 것인지, 나중에 팔 때 수익금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모든 게 전쟁입니다. 친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모은 집인데 왜 새엄마 명의로 바꿔야 하냐고 항의하고 새 배우자는 이제 부부인데 왜 나를 배제하냐며 맞섭니다. 더 무서운 건 몰래 등기부등본을 변경하려다 발각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전쟁은 예금과 적금을 둘러싼 은밀한 숨바꼭질입니다. 재혼 발표와 동시에 자녀들이 부모의 모든 계좌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어느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적금은 언제 만기인지, 보험금은 얼마인지 모든 걸 캐내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자녀들이 몰래 부모 도장을 가지고 가서 계좌를 해지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3억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기절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전쟁은 보험금 수익자 변경을 둘러싼 뒤끝 있는 싸움입니다. 기존의 자녀들이 보험금 수익자로 되어 있던 것을 새 배우자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반반으로 나눌 것인지 엄청난 갈등이 벌어집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그동안 보험료 냈는데 왜 새엄마가 받아야 하냐고 항의하고 새 배우자는 이제 배우자인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 치사한 건 몰래 보험회사에 가서 수익자를 바꾸려다 들키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참혹한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명숙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78세에 재혼을 선언하자마자 3명의 자녀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재산분할 협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새아버지한테는 절대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며 협박했고 딸들은 엄마가 죽으면 새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가져갈 것이라며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정명숙 할머니는 결국 모든 재산을 자녀들 명의로 미리 증여했지만 새남편은 이를 알고 크게 실망해서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최병철 할아버지의 사례는 더욱 끔찍합니다. 재혼 한 달 만에 새아내의 아들이 찾아와서 우리 엄마 생활비로 매월 200만 원씩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최병철 할아버지의 딸은 아버지 돈을 왜 남의 자식이 가져가냐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최병철 할아버지는 양쪽에서 압박을 받아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미경 할머니의 경우는 정말 참혹합니다. 재혼 후 6개월 만에 새남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새남편이 자녀들이 아버지 재산은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라며 윤미경 할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반면 윤미경 할머니의 자녀들은 엄마가 그 집에 들인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법정 싸움이 벌어져 현재까지 3년째 소송 중입니다. 안정호 할아버지의 사례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재혼 선언 후 아들이 몰래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3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새엄마한테 뺏기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가져가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안정호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아들을 고소했지만 이미 돈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렇게 재혼 선언과 동시에 시작되는 치열한 재산 전쟁 때문에 가족들은 서로를 원수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불행은 더욱 잔인합니다.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건강은 더 악화되는 현실, 이 진실을 알면 정말 소름이 돋을 겁니다. 네 번째 불행은 재혼 전 건강 상태 은폐의 후유증입니다. 이건 정말 사기극보다 더 무서운 현실입니다. 첫 번째 충격은 숨겨진 중병들이 재혼 후 갑자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건강해 보였던 상대방이 재혼 후 갑자기 당뇨, 고혈압, 심장병, 치매 초기 증상 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병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숨겼던 것이죠. 약을 먹는 모습도 안 보여주고 병원 다니는 것도 비밀로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충격은 엄청난 의료비 폭탄이 터지는 것입니다. 재혼 후 상대방의 숨겨진 병이 악화되면서 매달 수백만 원씩 의료비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수술비, 입원비, 약값, 간병비까지 모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더 무서운 건 상대방의 자녀들이 새엄마, 새아빠가 책임져야 한다며 모든 의료비를 떠넘긴다는 겁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병원비로 순식간에 바닥나게 됩니다. 세 번째 충격은 간병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간병인이 되어버립니다. 식사 준비, 약 챙겨주기, 병원 모시고 다니기, 밤새 간병하기까지 모든 게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됩니다. 더 잔인한 건 상대방의 자녀들이 이제 부부니까 당연히 간병해야 한다며 책임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충격은 정신적 질환까지 숨겨져 있던 경우입니다. 치매 초기,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 의존증 같은 정신적 문제들이 재혼 후에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기억을 못하거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벌어진 참혹한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72세에 재혼한 지 3개월 만에 새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갔더니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새남편은 10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이를 완전히 숨겼던 것입니다. 주 3회 투석비로 매달 300만 원씩 나가자 김영희 할머니는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새남편이 자녀들은 아버지 병은 새어머니가 책임져야 한다며 냉대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사례는 더욱 끔찍합니다. 재혼 6개월 만에 새아내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새아내는 재혼 전부터 가벼운 치매 증상이 있었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던 것입니다. 새아내의 딸은 우리도 엄마 치매 때문에 힘들어서 결혼시킨 것이라고 뒤늦게 고백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현재 홀로 치매 환자를 간병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경우는 정말 참혹합니다. 새남편이 재혼 후 갑자기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재혼 전부터 간경화를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남편은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로 2억 원이 들어갔고 결국 새남편은 1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새남편이 자녀들은 아버지 재산은 우리가 상속받는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조명구 할아버지의 사례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새아내가 재혼 후 갑자기 조울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극도로 흥분해서 물건을 부수고 다음 날은 극도로 우울해서 자살 소동을 벌이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새아내는 20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를 완전히 숨겼던 것입니다. 조명구 할아버지는 매일 새아내를 감시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소영 할머니의 경우는 정말 끔찍합니다. 새남편이 재혼 후 알코올 의존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시고 폭언을 하고 돈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알고 보니 새남편은 전부터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연애할 때만 술을 끊었던 것입니다. 정소영 할머니는 매일 폭력에 시달리며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겨진 건강 문제들이 재혼 후 드러나면서 행복한 노후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꿈이 간병지옥과 의료비 폭탄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5번째 불행은 생활습관과 가치관 차이입니다. 이건 정말 매일매일 벌어지는 끝없는 전쟁입니다. 생활습관과 가치관 차이로 인한 매일매일의 지옥 같은 갈등, 이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 악몽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한 부부는 이 문제로 매일 10번씩 싸우다가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충격은 완전히 다른 생활 리듬 때문에 벌어지는 매일의 갈등입니다. 한 사람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를 하고 아침 6시에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밤 12시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아침 9시까지 잠을 자려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매일 반복되면서 서로를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활 패턴을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충격은 음식 취향과 식사 습관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당뇨 때문에 싱겁게 먹어야 하고 한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소화가 안 되어서 채식만 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식사 시간과 방법까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데 다른 한 사람은 빨리 후루룩 먹어 치우려고 합니다. 매 끼니마다 갈등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충격은 돈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습관 때문에 한 푼 한 푼 아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얼마 안 남은 인생인데 돈을 아껴서 뭐 하냐며 펑펑 쓰려고 합니다. 전기료, 가스비, 교통비까지 모든 지출에 대해 의견이 다릅니다. 더 치사한 건 서로의 소비 패턴을 감시하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충격은 청결과 정리정돈에 대한 기준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매일 청소하고 물걸레질하고 모든 걸 제자리에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데 다른 한 사람은 대충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사용법, 설거지 방법, 빨래 개는 방법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더 끔찍한 건 서로의 방식을 강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벌어진 참혹한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순이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새남편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크게 기침하고 가래뱉는 소리를 내면서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반면 한순이 할머니는 밤늦게 잠들어서 아침 9시까지 자고 싶어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새남편은 내 집에서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하냐며 화를 냅니다. 결국 한순이 할머니는 수면 부족으로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최동식 할아버지의 사례는 더욱 끔찍합니다. 새아내는 매 끼니마다 국과 찌개와 반찬을 5가지씩 차려야 직성이 풀리는데 최동식 할아버지는 간단한 죽이나 국수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새아내는 성의가 없다며 매일 음식 때문에 싸우고 최동식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냐며 짜증을 냅니다. 결국 따로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경우는 정말 참혹합니다. 새남편은 돈을 물쓰듯이 써서 매일 택시를 타고 비싼 식당에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김말순 할머니는 평생 버스만 타고 집에서 해먹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새남편은 이렇게 짠돌이 같이 살 수 없다며 화를 내고 김말순 할머니는 돈을 물쓰듯이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며 걱정합니다. 매일 돈 문제로 싸웁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새아내는 집안을 완벽하게 정리정돈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박영수 할아버지는 신문을 바닥에 놓고 읽고 안경을 아무데나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새아내는 지저분해서 못 살겠다며 매일 잔소리하고 박영수 할아버지는 내 물건을 왜 함부로 치우냐며 화를 냅니다. 결국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숙 할머니의 경우는 정말 끔찍합니다. 새남편은 종교에 열성적이어서 매일 새벽 기도회에 가려고 하고 이미숙 할머니도 함께 가기를 강요합니다. 반면 이미숙 할머니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거부하면 새남편은 신앙심이 없다며 비난합니다. 매일 종교 문제로 갈등이 벌어집니다. 정철호 할아버지의 경우는 가장 절망적입니다. 새아내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수다 떨고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정철호 할아버지는 집에서 조용히 책 읽고 텔레비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아내는 사람답게 살자며 외출을 강요하고 정철호 할아버지는 나이 들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사냐며 반대합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매일 싸웁니다. 이렇게 평생 굳어진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완고해집니다. 결국 매일매일이 갈등과 스트레스의 연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늙어서 재혼했을 때 찾아오는 5가지 끔찍한 불행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현실을 보고도 여전히 황혼 재혼을 꿈꾸시겠습니까?